이 이제 모의고사는 일단 배열을 맞춰 드린 거예요. 1번하고 3번 있죠. 예, 여기가 총론이에요, 총론. 그러니까 총론이 평균적으로 3문항 정도 나오고요. 많이 나오면 한 4문항 나오기 때문에 거기까지. 그 다음에 4번에서부터 8번까지가 경제를 드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저기 요 시험 목차 있죠. 예, 요 순서대로 지금 배열해 드린 거예요. 일단. 그리고 이 문제 보시면은 긍정령하고 부정령이 있죠. 예. 원래는 24개 하고 16개를 줘야 되는데 이게 23개 하고 17개 드린 거예요. 가급적이면 6대4 비율을 맞추려고 해건 드린 거고, 이거를. 실전도 그래요. 이게 평상시에 부정령으로 많이 풀면요. 실전에 들어가서 긍정령 문제가 많이 나오면 느낌이 어렵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연습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를. 그리고 계산을 틀린 거는 뭐 크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계산을. 근데 이론을 틀렸을 때 이거는 꼭 알아야 되는데 거기를 틀렸다 그러면은 그거는 반드시 보완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건 또 뭐야? 시험 끝나고 밖에서 문제집 받아와요? 밖에서 문제집 받아와야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한 9시 뭐 한 40분까지 오실 수 있으면 40분까지 오셔서, 예, 그래서 수업이 10시 반 정도에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걸 한번 이제 협의를 하셔서, 정해지신 거니까 이제 이게 이제 그 마지막까지 가실 거니까 협의를 하셔서 10시에 보시면 너무 시간이 뒤로 늘리니까 한 9시 40분부터 시험 봐서, 최천님 뭐 쓰러지려고 그러냐? 9시 40분까지 어떻게 와? 뭐 이런 거야? 야, 너 시험장이 9시 10분까지 입실이야.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다음 주에는 9시 40분에 시험을 시작하셔서 10시 반 정도에 우리가 수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기 빨리 보는 학원은 9시 10분까지 오라고 그래서 9시 반부터 시험 시작해요. 그래서 10시 한 10분서부터 수업 들어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여러분들 시험 목차예요. 여기 보시면 개념하고 분류하고 뭐하고 특성 3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제일 먼저 1번이 개념 물어봤어요. 자, 그럼 개념이 정리가 되어 있는지를 내가 확인해야 돼요. 그렇죠? 개념 몇 가지 있어요? 개념. 아니, 개념을 몇 가지가 있는지를 알아야 뭘 대입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늘상 한 거예요. 이렇게 3가지 나눠드렸었죠. 여기 몇 가지 있었어요? 여기 4가지 있잖아요. 여기 여기 몇 가지 있어요? 얘네 둘은 이것만 바꿔버리는 것밖에는 없어요. 틀리게 해주는 게. 그러니까는 얘네들은 일단 요거는 구별을 해야 돼요. 왜 구별해야 된다고 그러냐면 얘네 기본적인 개념이 서로 틀리다고 본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구별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 게 가장 기초 문제예요. 기초. 그죠? 그리고 여기 법률적 하면은 협의 있죠. 이게 좁은 의미의 부동산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이게 민법상 부동산. 그렇죠? 얘네가 토지 및 뭐가 있어요? 그러면 정착물 중에는 독립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도 있고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애가 있죠. 그럼 여기서는 문제화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독립된 것이냐 아니냐 여부를 물어볼 때. 그죠? 독립된 것으로 간주된 애들 뭐 있어요? 일단 건물 있고, 또
소유권 보존,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된 수목이 있죠.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명령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뭐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내가 이제 구별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점검을. 이게 정리가 되고 있느냐, 이거를. 그 다음에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 있죠. 얘는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뭐, 준 또는 의제 부동산을 합한 개념이죠. 얘네는 엄밀히 말하면 부동산 아닌 거예요. 그죠? 부동산에 준해서 우리가 취급하는 거고. 얘들이 별도의 등기 또는 등록의 공시수단을 갖추게 한다는 것. 즉, 공장재단과 광업재단, 재단을 구성한다는 것은 얘네들이 저당권의 객체가 되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당권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는 얘네가 담보가치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은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도 돼야 안 돼요. 되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내가 정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도 용어상에서 해봤죠? 복합개념, 복합부동산, 복합건물, 이런 거 했었잖아요. 복합개념은 뭐 있어요? 복합개념 하면. 그렇죠? 이거죠. 위에 있는 거. 부동산을 우리가 이제 인식하고 분석할 때는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고 이해된다는 게 복합개념의 사고고, 복합부동산은 뭐예요? 토지와 건물 또는 토지와 임목이 결합된 상태의 부동산이에요. 근데 법적으로는 따로따로 취급하잖아요. 별도의 등기하니까. 근데 얘네를 거래하거나 이용할 때는 같이 하죠. 네, 그런 상태의 부동산은 무슨 부동산? 복합부동산. 작년에 여기까지는 시험 지문으로 쓴 거예요. 복합개념하고 복합부동산까지. 복합건물은 주상복합 아시죠? 네, 이런 용어들을 내가 기초하고 있느냐. 그러면 이제 1번은 답이 5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1번의 민법상의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 그러면 틀리다는 얘기죠. 네, 토지 및 정착물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건물은 법적으로 토지와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부동산으로 취급한다니까 틀린 거죠. 얘는 별개의 독립된 물건으로 간주되니까. 그 다음에 광해 부동산은 좁은 의미의 부동산과 정착물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했을 때, 좁은 의미의 부동산하고 이제 요 주음 부동산이 들어가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상태의 부동산이니까 틀렸겠죠. 그래서 5번에 준부동산이란 부동산 같은 공시사를 갖추어서 독립된 객체로 인정되는 물건이다. 그래서 이제 걔가 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보면 이제 분류가 있죠. 자, 이 과정도, 그러니까 쉽게 보면은 이 총론에서 3개 나오면 다 맞춰줘야 돼요. 총론에서. 어? 이거 다 맞춰줘야죠. 이거 여기서 또 틀리면은 뒤에 경제나 투자나 금융이나 이쪽에서 맞춰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확률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분류 그러면 첫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국토 공간을 4개의 지역으로 나눠져 있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시지역 안에서는 이게 주상목록글에서 4가지로 또 나눠지죠. 실전에서는 요거하고 요거를 바꿔서 낸 적이 있어요. 그죠? 네, 그게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목을 28개로 나누고 있죠. 요 중에서 여러분들 지문상에서 가끔 들어오는 지목이 얘네들이에요. 국어하고 유지. 그러니까 실전에서 재작년에 문제 냈을 때 토지하고 독립된 물건이 아닌 게 뭐냐 그랬을 때 답이 A였었어요. 국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선호하는 게 뭐냐면요. 제목을 보고 얘가 뭔지를 모르겠는 애들이죠. 그런 애들을 선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리하고 있는지.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부동산 학상에서 보게 되면 토지의 분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 있죠. 주택. 주택의 분류는 가끔씩 한 번씩 떨어져요. 한 몇 년에 한 번꼴로. 그렇죠? 그래서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있죠. 네, 이런 거 구별할 수 있느냐. 최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 또는 준주택 뭐 이런 애들까지도 언급하고 있으니까. 근데 걔들까지 정리하라고 말씀드리지 않는 거는
매년 나오는 게 아니라 몇 년 주기꼴로 한 번씩 나오니까 일단 이제 기본적인 애들을 정리할 때 늘상 이거 했었죠. 얘네 구분할 때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후보지, 이행지. 얘는 지역 간에, 얘는 지역 내에서, 그쵸? 기본적으로 물어보니까. 그 다음에 필지하고 뭐 있어요? 획지. 얘는 뭐를 구분하게 한 거예요? 여기는. 얘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 관계를 구분하게 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얘는 등기단이죠. 그쵸? 우리가 여기 일단에 토지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한 사람의 소유면 모르겠는데, 너른 땅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의 소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미치는 소유권의 경계 있죠. 네,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한계를 구분하게 한 게 필지잖아요. 그래서 이 필지별로 다 뭐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필지별로 다 등기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필지라는 것은 등기 단위지 면적 단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죠? 근데 얘는 이 역 앞에 이렇게 도로를 끼고 있는 이 토지고 이쪽에 보면은 또 하나의 또 일단의 토지가 있잖아요. 그럼 얘하고 얘하고는 시세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전체 이 한 단위를 묶어서 평가할 때 이 토지와 이 일단의 토지의 시세 차이 있죠. 가격 수준을 구분하는 개념이 뭐예요? 그게 획지예요, 획지. 그러니까 획지는 뭐를 구분하게 한 거예요? 여기는 가격 수준을 구분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단독으로 나오면 이 정도 나온다 그랬으니까 이거 이제 구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낮이하고 뭐 있어요? 건부지. 낮이는 뭐를 낮이라고 그래요? 정확하게 지상에 건축물이 없고, 자, 그 다음에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저해하는 어떠한 요인도 들어가 있지 않는 토지를 우리가 낮이라고 그랬죠. 낮이 개념하고 건부지하고의 비교 정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법지하고 뭐 있어요? 빈지. 얘만 시험 지문에는 얘만 한번 떴어요. 얘는 소유권이 인정이 되지만 뭐는 없어요. 얘는 소유권이 인정이 안 되지만 실익은 있는 땅을, 그렇죠? 그 다음에 휴한지 뭐 유유지 이건 구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따로 단독으로 나온 애들이 부지, 소지, 허락지도 등장을 했고요. 뭐 이 정도로 이제 추가적으로 정리하시면 되고, 얘도 이제 가끔 들어오죠. 부지가 이제 가장 포괄적인 개념이죠. 건축할 수 있는 용도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건축이 제한되는 용도로도 제공되는 바닥 토지를 우리가 부지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닥 부자니까. 그렇죠? 소지는 개발되기 전에 자연적인 상태 그들의 토지죠. 그렇죠? 허락지라는 것은 이제 지금은 물이 흐르는 땅으로 바뀌어버린 애들이죠. 택지는 주택이나 상가나 공장 지을 수 있는 땅이죠.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겠는지. 저거 돼 있으면 이제 2번이 틀렸다는 걸 알죠. 소지는 주로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태이다, 토지다 그러면 틀리죠. 개발되기 전에 자연적인 상태 그들의 토지를 뭐라 한다? 소지. 그렇죠? 3번의 필지, 4번의 획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얘들은 구별할 수 있으면 정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고 있는지를 또 확인을 해 보시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게 되면 특성이 나와 있죠. 특성에서는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게 이게 토지의 무슨 특성? 얘가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부동성이 있고 보증성이 있고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 이렇게 했을 때 얘네 세 개 주요 특성이라고 그랬죠. 작년하고 재작년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올해 3년 연속으로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2년을 쓰면서 영속성에 관한 기본적인 지문은 거의 다 채용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단독으로 주든가 묶어서 주든가, 묶어서 쓰면은 지문은 여기까지, 그리고 인문 특성을 하나 집어넣고 쓰든가. 그러니까 부동성 하면은 부동성의 뜻이 뭐예요? 부동성. 부동성의 뜻이 뭐예요? 뭐 움직이지 않는 성질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제목이고. 그 제목이잖아요, 제목. 뜻이 뭐예요, 뜻이. 여기 요 파생 특성 있잖아요. 늘상 얘기하잖아요. 이 특성은 여기서 파생된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지리적 위치는 인위적으로 이동시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 수밖에 없잖아요. 임정활동을. 그 다음에 시장을 국제화시키잖아요. 그렇죠?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여러분들이 이사 가면, 세종시 이사 가요. 전국이 다 이사 갈 수 있는 대상지역이 아니죠. 내가 거래할 수 있는 공간을 한정시켜 줄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얘 무슨 효과 유발해요? 외부 효과를 유발할 거 아니에요. 그죠? 움직이지 못하니까. 주변에 어떤 환경이 변하더라도 그냥 그 영향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이제 이해가 되고 있는지 대표적인 거를, 그죠?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 부증성 하면 부증성은 뭐라고 부증성이라고 그래요? 얘는 일반 재화랑 마찬가지로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입해서 물리적인 양을 늘릴 수가 없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를 투입해서?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입해서 그 절대량을 늘릴 수 있다 없다? 늘릴 수 없다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무슨 법칙이 성립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생산비 법칙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러니까 도시지역에 수요가 많이 몰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토지를 생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면 결국 어떤 방법밖에 없다. 결국 집약지역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떠오르냐가 확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문장을 풀 때 바로바로 풀 수 있다고요. 그죠? 영속성은 뭐를 영속성이라고 그랬어요? 얘는 시간의 경과라든가 또는 사용 등에 의해서 절대로 소모되거나 만멸되지 않는다는 게 영속성이죠. 그래서 나타나는 특성이 뭐예요? 일단 감가가 발생하지 않죠. 소모를 전제로 하는 이론이라는 것도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얘는 그래서 가격하고 임료로 우리가 표시할 수 있죠. 그럼 가격과 임료로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는 소유에 따른 이익과 사용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게 발달하게 되죠. 그래서 다른 어떤 자본시장보다도 임대차 시장이 발달되어 있는 게 부동산 시장이에요. 개별성이라는 건 뭐를 개별성이라고 그래요? 토지는 다른 토지하고 대체할 수가 없죠. 네,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특성 중에서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는 게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평가에 가게 되면 무슨 평가의 기준이 돼요? 이게 개별 분석이 있죠. 즉 우리가 평가에서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이라고 그랬죠. 평가는 개별적으로 행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애들이 기본적인 거니까 얘가 나중에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 가면 이거 또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연계가 다 되는 거예요. 연계가.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정리가 또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죠. 3번의 문제를 물어본 거는요. 영속성원에서 파생되는 현상을 연구하는 것이다 그랬을 때, 자 5번의 부동산 활동을 임정활동한 것은 부동성이죠. 네, 공간수의 입지 경쟁을 유발하고 지대를 성립시키는 근거가 되는 건 부증성이고, 감정평가 활동에 있어서 개별 분석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건 개별성, 외부 효과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부동성. 그러니까 1번이겠죠. 장기적인 배를 요구한다는 거. 수명이 긴 저하니까. 그죠? 현재보다는 뭘 중시해요? 미래의 변화를.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란 장래에 기대되는 편에게 현재 가치라는 것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것이 영속성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1, 2, 3번 이렇게 돼 있을 때 답을 확실하게 줬잖아요. 1번, 2번, 3번에서. 그러니까는 맞춰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죠? 근데 물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학원에서 이거 봐가지고 제일 많이 맞은 사람이 3개 틀렸어요. 이거. 3개 틀렸는데 틀린 것 중에 하나가 1번을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맞는 사람도 뭐 실수해서 틀릴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죠? 순간적인 착각에 의해서. 그러니까 바람은 이제 3개를 다 맞고 들어가는 게 좋다 이런 얘기예요. 3개를.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가면 탄력성 나와있죠? 탄력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해본 거죠. 탄력적이라는 거는 어떤 상태를 얘기를 해요? 탄력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의 가격 탄력성을 보시게 되면 얘는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무슨 변화율이에요? 즉 여기 있는 이 가격이 1%가 변했을 때 얘가 과연 몇 프로의 크기로 변하는지를 수치화시킨 게 이게 탄력성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네. 그래서 가격의 변화율보다 무슨 변화가 크면 수요량의 변화가 크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탄력적. 그러니까 기준이 이거죠.
가격이 10%가 이렇게 상승했을 때 수혜량이 이렇게 10%가 줄었다는 것은, 그죠? 지금 가격 변화율과 무슨 변화율이 같아요? 수혜량의 변화율이 같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얘가 얼마겠어요? 1이죠. 이걸 우리가 단위 탄력적이라고 그러죠? 네. 그 1을 기준으로 해서 얘보다 크면 탄력이고 얘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비탄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10%일 때 얘가 11%가 줄었다. 1.1이잖아요. 1보다 큰 애를 우리는 뭐라 한다? 탄력적. 얘가 10%가 이렇게 상승했을 때 얘가 9%가 이렇게 줄었다. 그러면 0.9니까 1보다 작죠? 얘를 뭐라 한다? 비탄력적. 요즘 이런 것도 용어로 써요. 그냥. 그러니까 가격 변화에 대한 수혜량의 변화일 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탄력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애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치제. 얘네를 뭐라고 그랬다? 그렇잖아요. 필수제들은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소비에 큰 변화가 없잖아요. 가격의 변화에 비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필수제. 사치제들은 오히려 가격 변화에 비해서 양의 변화가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가격을 내렸을 때가 오히려 소비가 늘어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탄력적과 비탄력적인 개념을 구별해야 되죠.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탄력도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근데 소득하고 교차 탄력성은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죠. 걔는 뭐를 가지고? 걔는 0을 가지고. 재화의 성격을 구별해야 되니까. 그래서 부호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를 가지고 재화의 성격을 구별하죠. 소득 탄력성에서는 정상제냐 열등제냐. 그죠? 교차 탄력성에서는 대체제냐 보완제냐를 우리가 이제 구별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것만 우리가 정리해도 문제를 풀어갈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가격 탄력성이 0이라고 나오죠. 0일 경우는 어떨 경우를 얘기를 해요? 가격 탄력성이 0이라는 거는. 네? 탄력성이 0이라는 거는. 가격 탄력성이 0이라는 것은 이 가격이 변할 때 이 양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 우리가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뭐라고 한다? 완전 비탄력적. 그죠? 이렇게 돼 있어서 수직선이잖아요. 뭐가 변할 때? 가격이 변할 때. 양이 변한다 안 변한다? 전혀 안 변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용어상에서 완전 비탄력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 4번에 수의 가격 탄력성이 0보다 클 경우를 탄력적이라 한다면 틀렸을 거 아니에요. 0이 아니라 뭐보다 커야 돼요? 1보다. 걔는 일단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때 이렇게 얘기했었죠. 얘가 공급이고 얘가 수직선이라는 얘기는 뭐가 불변이라고 그랬어요? 완전 비탄력적이면 뭐가 불변이다. 근데 얘가 양이 불변이라고 그랬지 가격이 불변이라는 소리는 아니라고 그랬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승할 거고 이 상태에서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이 불변인 거지 가격이 불변이라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5번 지문에 가면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일 때, 그죠? 수요가 증가하거나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일 때 공급이 증가해도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는 게 틀렸겠죠. 네? 이 경우는 가격은 변해요. 근데 이 경우는 가격이 안 변하죠. 이건 가격추에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완전 탄력적일 때는 뭐가 불변이다. 가격이 불변이지만 얘도 뭐는 변해요. 양은 변하죠. 이 상태에서 공급이 이렇게 증가하면 그렇죠? 양은 늘어나고 공급이 감소하면 양은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불변이라는 거예요? 가격이 불변이라는 거예요. 완전 탄력적일 때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여기가 가격축이고 여기가 수량축이잖아요. 그죠? 수평이라는 거는 가격축에서 뻗어나온 거죠. 그러니까 뭐가 불변인 거예요? 가격이. 완전 비탄력 수직선이라는 것은 여기 수량축에서 뻗어 올라갔잖아요. 그 뭐가 불변이라는 거예요? 양이 불변이라는 거예요. 양이. 예? 자,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탄력성의 이론에서 언급을 할 때 지문상에서 빠지지 않고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러냐면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죠. 자, 생산 기간이 있고요. 생산 기간이 짧으면 비탄력적이죠.
길면 뭐가 돼요? 탄력적. 이게 짧으면 탄력적. 이게 길면 어떻게 돼요? 비탄력적. 이거 구별해야 된다고 그랬죠? 쓰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라고 그러네요. 일주일 시간 주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의 시간에 주택 지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단기는 생산 요새 이동이 제약이 걸리잖아요. 집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부지 확보해야 돼요. 인허가 받아야 돼요. 기초부터 공사해서 들어오려고 그러면 뭐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생산할 수 있는 기간이 짧게 주어지게 되면 비탄력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배웠단 말이에요. 단기 공급 곡선이 있고 장기 공급 곡선이 있으면 어느 게 비탄력이에요? 어? 단기가 비탄력일 거 아니에요. 단기가 짧으니까. 얘가 탄력이고, 이거는 물건을 만들 때 걸리는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품 하나를. 그러니까 여기 얘가 탄력적이라는 것은 일반 공산품 있죠. 얘는 농축산물 있죠. 이런 애들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은 가격이 변하더라도 양을 조절하기가 어렵잖아요. 우리가 왜 여러분 보시면은 라면 파동이나 치약 파동이나 비누 파동이나 이런 건 겪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걔네들은 수요가 늘어나면 공장 가동률 높여서 바로바로 생산이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겪고 있는 계란 파동이나 배추 파동이나 아니면 소고기 파동 이런 걸 겪잖아요. 걔들은 생산해서 들어올 때까지가 뭐가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요게 이제 구별이 되면 거기 4번 문제 보시게 되면 1번에 공급 측면에서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수록 탄력적이다 그러면 틀렸을 거 아니에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면 비탄력적이잖아요. 그거 내가 용어를 알고 있는지. 그죠? 그 다음에 수요 측면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수요 측면에서는 대체제. 그쵸? 자, 우리가 이제 이거 얘기한 거예요.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 임차자들이 있죠. 임차자들은 대부분 비탄력적으로 조사가 돼 있어요. 임차자들은. 비탄력적이어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 월세를 올려달라. 그러면 임차자는 다른 곳에 쓸 돈을 다 줄여서라도 이거부터 맞춰주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이게 없으니까. 얘를 대신할 만한 대체제가 없다고요. 우리가 임대주택을 대신해서 천막을 치고 살 수도 있고 컨테이너 박스에 살 수도 있지만 주택에서 주는 만큼의 효용은 기대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따라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정부가 이거 공급해 주는 거예요. 뭐를? 그러면 이때 이 공공임대주택이 얘에 대한 무슨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대체제. 그러면 여기 있는 집주인들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마음대로 조정하기 어렵죠. 일로 가버릴 테니까. 그러니까 대체제가 많으면 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거기 2번에 가면 대체제가 많을수록 수요는 비탄력적이 된다 그랬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답이 3번일 거 아니에요? 공급이 증가할 때 수요가 가격에 비탄력적일수록 균형 거래량은 덜 증가하겠죠. 공급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가격이 어떻게 돼요? 하락하는 거죠. 하락하면 수요가 어떻게 돼요? 늘어야 되는데 비탄력이면 덜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양의 변화는 어떨 때가 커요? 탄력적일 때가 크죠. 그렇잖아요. 비탄력적일 때는 양의 변화가 적잖아요. 가격 변화가 비탄력적일 때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오르면 더 오르고 내리면 더 내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죠? 이게 해놓고 틀린 거는 이렇게 체킹했다가 꼭 확인을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 기출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지금 답으로 유도하는 애들은 대부분 시험에서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정도는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시간이 많이 없는데 지금 많은 걸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기본적인 거는 하고 들어가야지 어쨌든 간에 답을 맞출 수 확률이 커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가면, 자, 특정 지역 아파트의 시장 균형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을 물어봤죠. 우리가 이제 그걸 알려줬어요.
이 가격을 상승시키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상승시킬 때, 균형 가격을 상승시킬 때. 이 상태밖에 없어요. 초과수요 상태는 이때죠. 네, 이때만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하는 거죠. 이걸 찾으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불변인데 수요가 증가했대요. 그럼 가격은 어떻게 돼요? 양은 어떻게 돼요? 양은. 얘가 불변일 때 얘가 증가했대요. 얘가 상승했잖아요. 그럼 양은 어떻게 돼요? 얘가 증가하는 거죠, 증가. 그쵸? 얘가 증가해야지 이 상태가 되죠. 만약에 얘가 이렇게 1,000원일 때요. 여기 균형량이라는 것은 수요량하고 공급량이 같은 상태 얘기하는 거예요. 10개란 말이에요. 10개인데 지금 뭐가 증가한 거예요? 이제 수요만 늘었다고요. 수요만 12개로 늘었다고요. 공급은 10개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무슨 상태가 돼요? 초과수요. 그래서 가격이 상승한다고요. 예?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양은 당연히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늘어나는데 뭐만 늘어났다는 거예요? 수요만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과 수요 상태가 되니까 가격이 상승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양이 불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래량이 늘어났는데 뭐만 늘었기 때문에 수요만 늘어서 초과 수요 상태가 됐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했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자, 얘가 불변이에요. 근데 얘가 감소했죠. 그럼 이 상태에서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승할 거 아니에요. 양은. 그죠? 양이 줄어야죠. 이 상태에서 공급만 줄었단 말이에요. 공급만 줄었으니까 초과수요 상태가 되니까 가격이 상승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가격이 상승할 때가 이거 두 가지 찾으라는 거죠. 저기 보면 5번에 마지막에 아파트 건설의 신건축공법 개발로 공사기간이 단축이 되면 공급이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아파트 건설용 택지 가격이 하락해도 공급이 늘어날 거고 건설업체에게 보조금 지급해줘도 공급이 늘어나겠죠. 아파트의 분양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죠. 네, 가격이 앞으로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되면 수요는 어떻게 돼요? 네, 그럼 얘는 해당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소비 측면에서 아파트하고 보완관계에 있는 재화 가격이 상승했다는 거죠. 그럼 수요는 어떻게 돼요? 이게 보완관계라고 해놨잖아요. 이 애가 가격이 뭐였다? 상승했죠. 그럼 얘 수요가 어떻게 돼요? 그럼 아파트의 수요도 어떻게 돼요? 무슨 관계니까? 보완관계니까 양의 움직임이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조건상에서 해당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대체관계에 있는 애 있죠. 이 가격이 뭐 했대요? 하락. 그럼 아파트 수요는 어떻게 돼요? 줄죠. 얘가 가격이 하락하면 얘 수요는 어떻게 돼요? 늘어나죠. 그럼 상대적으로 얘가 가격이 비싸진 꼴이 되니까 얘가 수요가 줄죠. 그러니까 얘도 해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건은 하나죠. 1번. 아파트의 분양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거 하나밖에 없죠. 수요 증가하는 거는. 그러면 요 문제의 취지는 뭐냐면 대체자하고 보완제의 관계를 구별할 수 있느냐. 그거죠. 거기서 많이 틀리니까. 그러니까 요게 만약에 확실치 않으면은 요 부분을, 요 포인트를 반드시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요것만 해소가 되면 수요의 변화나 이런 쪽에서는 틀릴 일이 없어요. 그냥 맞출 수가 있다고요. 간단하게.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6번에 가면은 계산 요건이 있는데, 자, 계산에 대한 거는요, 뭐 틀려도 되고, 간단한 거는 맞춰주셔도 되는데, 먼저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요에 무슨 탄력성이 있어요? 가격 탄력성이 있고,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이 있어요. 여기가 빌라 가격이고 여기가 아파트 수요량으로 준 거예요. 근데 늘상 말씀드렸지만 분수식에서는 3개의 변수 중에서 2개 변수 준다고 그랬죠. 얘는 얼마 줬어요? 얘는 얼마? 가격이 몇 프로? 5%. 그럼 얘가 5% 상승하죠? 그럼 얘는 줄죠? 그죠? 얘가 상승할 때 얘가 줄어드는 거는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수의 법칙을 반영하니까. 그게 알아야 간단한 계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변하면 얘가 변할 때 이 크기만큼 변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5 곱하기 0.8이니까 얘가 몇 프로가 줄었어요? 4%가 줄었고. 그 다음에 얘가 가격이 몇 프로가 상승했대요? 그러면 이 수요량은 늘죠? 여기 왜 늘겠어요? 이게 0.5니까. 0보다 크니까 대체제란 얘기죠. 그러면 얘가 상승하면 얘 수요량이 늘어야겠죠. 그럼 10 곱하기 0.5하면 몇 프로? 그럼 여기는 5% 넣고 4%니까는 몇 프로? 1%죠, 변화가.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 하나 또 주는 게 이제 이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는 교차나 소득이나 똑같아요. 자, 얘가 지금 상승해서 4%가 줄었잖아요. 근데 종전하고 소비가 동일하려면, 그죠? 그 수요량의 변화가 없으려고 그러면, 얘가 몇 프로가 변해야 되는지를 물어볼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얘가 그냥 일로 오면 되죠. 얘가 몇 프로 늘어나면 돼요. 4% 넘으면 이제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0.5면 얘가 몇 프로? 8%. 나누면 되니까. 그런 패턴이에요. 그거만 알면 그냥 단순하게 암산으로도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그러니까 되시는지 확인을 해보는 게 필요하죠. 그렇죠? 실전 난이도도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들어와요. 계산 논리 할 때. 그러니까 요 정도라도 할 수 있는지만 여부만 확인하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저거를 틀렸다고 60점을 못 맞느냐? 그건 아닌 거예요. 계산 문제는 형식 요건인 거예요. 계산 문제 6개를 다 틀려도 60점은 넘겨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이론이 쉽기 때문에. 제가 그랬죠. 한 3년 전에 학계론에서 계산 문제 11개 나왔었다고. 11개 나왔어도 11개 다 틀리고도 6점을 넘겨 맞은 거예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학계론은 계산 문제가 당락을 좌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계산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 그나마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것 있죠. 네, 있으면 이제 그거 하나만 숙달해서라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점에서 안 되는데 뭐 그거를 가지고 뭐 붙잡고 있어봐야 별 개선이 안 되죠. 계산적인 논리가 취약하신 분은 문항에 대한 이게 문제의 형식이나 이런 게 바뀌면 대입이 안 돼요. 뭘 물어보는지가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기본적인 건 이제 알고 있으면 7번 같은 경우는 풀 수 있죠. 그렇죠? 자, 거기 보면 우리가 늘상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얘네 지금 움직임이 반대죠. 움직임이 반대면 뭐는 알 수 있어요? 가격은 알 수 있죠. 움직임 반대면. 근데 뭐는 몰라요? 양은 모르잖아요. 그죠? 양을 모르는 거는 어느 게 더 증가했다 감소했다가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만 아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해줬잖아요. 요령을. 근데 만약에 얘도 감소하고요. 얘도 감소했대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애는 우리가 뭐는 알 수 있어요? 양은 알 수 있죠. 둘 다 줄었으니까. 근데 뭐를 몰라요? 가격을 모르죠. 가격을 왜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게 초과 수요 상태인지 초과 공급 상태인지를 알아야 가격을 구별하는데 이 상태에서는 초과 수요인지 초과 공급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수요의 감소가 더 컸대요. 그 무슨 상태예요?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감소보다 컸대요. 무슨 상태? 초과 공급이 되면 가격은 하락할 거고 반대로 공급의 감소가 더 크다면 초과 수요니까 가격은 상승할 거 아니에요. 수요도 줄고 공급도 줄었는데 공급이 더 많이 줄게 되면 상대적으로 수요가 더 많아진 상태가 되니까 초과 수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승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그거를 알면은 7번 문제의 답이 3번이라는 걸 알죠? 기억은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고 니은은 공급의 감소가 수요의 감소보다 클 경우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그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그림 안 그려도 되고 내가 문장 갖고 빨리 판단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가격의 변화는 초과 수요냐 초과 공급이냐만 확인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풀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는 다 체킹했다가 다 보완하고 그래야 돼요. 예?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이게 패턴이 이게 이제 보시면 2회차 걸 또 다음 주에 보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안에서 답지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틀린 애들은 이 변형이 해갖고 또 나온다고요. 근데 오늘은 틀렸다 이거죠. 근데 다음 주에 나오면 이게 개선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안 되면 걔들은 계속 변형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풀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늘 보는 거에 대해 점수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크게 연연하지 마시고 지금 시작이다. 이 남은 기간 동안에 내가 어떻게 보완하냐가 중요하다. 그리고 근본적인 게 안 돼 있으면 그거는 풀어야 돼. 해소를 해야 되고. 자, 8번에 경기 변동 나와 있죠? 경기 변동은 어렵게 주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회복시장하고 상향시장 있죠? 여기서는 매도자, 매수자 중에서 누구 중시해요?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다 하한선이 된다고 그랬어요. 뭐 이 정도는 구별하겠죠? 이렇게 올라가면요. 대부분 여기가 회복기, 여기 정도가 상향시장이라고 이렇게 가정하게 되면요. 얘네 이전에 거래된 애들은 얘네 단계에서 보면 다 하한선이잖아요. 싸게 거래됐으니까. 그죠? 그리고 가격이 올라갈 조짐을 보일 때는 매도자들이 물건을 판다 안 판다 안 내놓으니까. 그죠?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데 지금 팔겠어요? 지금 팔면 자기 손해라고 생각하죠. 또 오른 다음에 팔아야겠죠. 그죠? 그러면 호텔이라든가 무슨 시장에서 상향시장에서는 매도자 매수자 중에서 누구?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다 상한선이죠. 왜냐하면 얘네가 이제 이렇게 꺾일 거 아니에요. 꺾이면 여기쯤이 이제 후퇴시장, 여기가 하향시장이라고 놓고 보게 되면 얘네 이전에 거래된 애들은 지금보다 다 어떻게 돼요? 비싸게 거래된 애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그것만 알아도 그죠? 8번에 가면 1번에 경기 회복의 징후로는 공가율의 증가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공가율은 줄어야겠죠. 그래서 답이 2번이겠죠. 호텔시장에서는 매도자 중시에서 뭐로? 매수자 중시화 현상으로 바뀐다. 부동산 경기의 회복은 지역적, 개별적으로 변하겠죠. 그죠? 전국적으로 일시에 나타나는 현상은 드물고, 회복시장에서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에 뭐가 된다? 하한선이 되겠죠? 근데 상한선이라 했으니까 틀렸고, 부동산 경기의 진폭은 일반 경기의 진폭에 비해서 크게 나타나죠. 타선 기간이 존재하니까. 그죠? 그런 거죠. 그럼 뭐 최초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 경기 변동하면은 거미집으로는 지문으로 또 들어와. 근데 걔가 답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어쨌든 들어온다고. 그거는 본인이 자신 있는 거 하나만 딸랑 믿고 들어가면 큰일 나잖아. 이게 쭉 전반적인 정리가 돼 있어야지.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에 가면 시장의 특성이 있었을 때, 그쵸? 이 단순한 시장의 특성만 물어보진 않고요. 이 부동산 시장 안에는 무슨 시장도 있어요? 효율적 시장도 있어요. 주택시장 또는 주택금융시장이라는 것도 존재를 해요. 그럼 얘들도 지문으로 활용하죠. 그러면 효율적 시장에서 보게 되면 약성이 있고 중강성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으면 강성이 있으면 부동산 시장은 어디까지? 중강성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5번에 보면 대부분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며 시장 참여자들은 정보를 매개로 초과인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초과인을 누릴 수가 있죠. 여기는 현재 정보까지만 반영되어 있으니까 미래 정보 등을 활용해서 초과인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이 무슨 시장? 그게 중강성이잖아요. 그죠? 부동산 시장은 여기까지 존재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주택금융시장에 가게 되면 이게 주택소비금융이라는 게 있고, 그죠? 주택개발금융이라고도 있죠? 소비금융의 대표적인 게 뭐? 저당대부. 개발금융의 대표적인 게 건축대부인데, 건축대부의 대표적인 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죠. 그러니까 1번 지문처럼
프레이트 금융의 확대는 시장 공급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1번 지문에 대한 표현도 실전에서 썼었어요. 이거는 프레이트 금융의 확대라는 것은 부동산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시장의 특성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시장이 뭐가 된다고 그래요? 국지화되고. B자 들어간 애들이 있었죠? 뭐 있었어요? 비공개성, 비표준화, 비조직화 이런 거 했잖아요. 그 다음에 수급 조절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시장의 특성에서는 이거를 정리하고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실전에서 이런 애들이 섞여서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범주 안에서 답이 나와줘야지 이게 편한데 얘들이 들어오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얘들이 단독으로 안 나고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지문으로. 그러니까 요 기본적인 거 알고 있으면 답이 4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부동산 거래 내역과 관련된 정보를 시장 참여자들은 쉽게 파악할 수 있다니까 틀렸잖아요. 거래 비공개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데 어려운 경우가 많죠. 네, 그런 것들이 내가 정리가 돼 있는지 확인 한번 해 두시면 되죠. 이런 시장의 특성 같은 게 나왔는데 이거 틀리면은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건 무조건 맞춰줘야 돼요. 여기서 틀리면 안 되고. 그리고 이게 공부하시면서 어느 순간에 이제 열심히 한 만큼 이게 성적이 나와요.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재밌어져요. 이게.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 강의하는데 거기 보면은 그 친구는 거의 머리를 밀고 다녀요. 젊은 친구인데. 쫙 보면 문신 이렇게 쫙 있고. 예, 그리고 아마 얘기로는 오토바이 몰고 다니는 것 같아요. 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 공부를 해가지고 요즘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니까 이번에 해가지고 60점을 넘긴 거예요. 모의고사를 봐서. 그러니까는 공부에 이제 재미가 있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진로까지 쭉 생각하는 거예요. 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그거 해갖고 풀리면 재밌는 거예요. 풀리면. 그렇지 않겠어요? 점수가 나오는데 재밌잖아요. 아, 기왕이면 이거 하나 더 맞아볼까?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자꾸 틀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과연 이게 될까? 근데 이제 거기서 조금만 해보면 지금까지 고생했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 지금 일당 100이잖아요. 여기는.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는 나중에 무조건 합격률을 밖에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그렇잖아요. 여기 이런 수로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는. 이런 식으로. 지금 각 분단의 대표들만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대표가 참석하지 않는 분단도 있어요. 지금. 큰일 난 거예요. 이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걸 또 해야 되죠. 그죠? 자, 도시공간 구조 이론하면 여러분들이 배운 게 무슨 이론? 선용. 자, 동심원 이론은 중심 업무 지구를 중심으로요. 저미지대, 저소득층, 고소득층, 그 다음에 통근저지대 이렇게 일정한 뭐를 그리면서 원을 그리면서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 쭉 나갈수록 뭐가 개선이 된다고 그랬어요. 주거환경이 개선이 되니까 쭉 나가면서 도시 문제가 감소한다라고 설명한 거죠. 범죄나 빈곤이나 질병이나 이런 문제가 줄어들죠. 예, 그리고 여기 위치상에서 보면 저미지대하고 저소득층은 뭐보다 고소득층보다 도심에 더 가깝게 위치한다는 것. 이것도 시험상에서 물어본 거예요. 그죠? 위치적인 부분을. 그건 이제 구별하시면 되겠고. 선형 이론에서는 도시의 성장은요. 얘네랑 똑같이 도시는 원을 그리면서 성장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근데 얘네랑 똑같이 모든 방향이 균질적으로 성장하는 건 아니고 뭐를 중심으로 여기서부터 도로가 하나 생기면 이 도로 주변에 고소득층들이 그럼고 주변에 누가 중산층들이 이렇게 모여서 산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 교통을 하나의 쐐기 모양으로 해서 이 교통축을 중심으로 도시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는 한 방향으로만 생기지는 않겠죠. 여러 방향으로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시가 성장하는 거는 원이 아니라 원을 변형한 모양으로 도시가 성장한다고 얘기하는 게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호이테 선형 이론에서는 오히려 소득 능력이 높은 사람들이 어디에 가깝게 위치해요? 도심에 더 가깝게 위치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다핵심 이론에서는 도시는 하나의 핵이 아니라 복수의 핵을 중심으로 도시가 성장한다는 거죠. 다핵이 발생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었어요? 다핵이 발생하는 이유가 몇 가지? 모르면 네 가지 있었다고 이거. 어? 아니 이거 지문 쓴다니까 이거 가끔씩 나온다니까. 요즘 얘네가 문제로 잘 안 나오는데 얘네가 요즘 들러서 지문으로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쓰기 좋은 지문이 4개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특정한 시설과 위치를 필요로 하는 산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이쪽에 산업단지가 이쪽에 조성이 돼 있다가 이쪽으로 옮겨간 이유가 여기 항구가 있잖아요. 항구. 평택항, 당진항 이런 데 있잖아요. 그쪽을 중심으로 지금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다고요. 공장에서는 생산한 다음에 수립교통을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육상이 됐든 아니면 수로를 통해서라든 수송하기 편리한 장소에 입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유사업종 간에는 어떻게 돼요? 네, 모여서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이게 뭐 가구점 이런 애들 모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대학가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서울에 가면은 그 신촌 일대가 대학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거기가 대학교 4개만 있는 게 아니죠. 이때 보면 주택이 들어서 있잖아요. 그럼 주택에 들어가면 상업 유통시설도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오는 거예요. 도서관도 들어오고 서점도 들어오고 이런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의 핵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질 활동간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떨어져 입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고급 주택지구하고 공장지구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입지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차이 때문에?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 때문에. 그래서 도심은 대부분 상업, 어떤 이런 기능이 중심이 돼서 모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었죠. 여기는 다핵심이잖아요. 그죠? 다핵이니까 만약에 도시가 있다 그러면은 도시 핵이 여러 개로 어떻게 돼요? 나눠져서 성장한다는 얘기고, 여기 동심원하고 선형은 여기는 단핵 도시예요. 단핵이니까 여기에 이 중심 업무지구와 여기에 이 핵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모든 기능이 집약되어 있다고 그랬죠. 우리 왜 시청에 가게 되면 관공서도 있고 기업도 있고 금융기관도 있고 모든 게 모여있는 게 여기고, 여기는 하나의 기능만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금융이면 금융의 중심지, 그죠? 정치면 정치의 중심지. 그런 식으로 도시가 성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10번에 가면 올바른 거 물어봤을 때 1번 기억해 보면 동심원 이론에 의하면 점해지대는 고소득층 주거지역보다 도심에 가깝게 위치한다니까 맞는 거죠. 그러면 1, 2번을 뺀 3, 4, 5번은 답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1번하고 2번의 지문을 배겨봤을 때 먼저 디귿을 확인하면 돼요. 디귿 여하에 따라 2번도 되고 1번 되는데, 디귿을 봤더니 헤레스하고 울만은 동심원 설과 선형 이론을 결합하고 여기에 몇 가지 요소를 부과해서 도시 내부의 토지용 유형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거 맞는 거죠. 이게 다핵심 이론이니까. 그럼 답이 2번일 거 아니에요. 그죠? 니은은 선형 이론에서 도시는 하나의 중심지가 아니라 몇 개의 중심지들로 구성이 된다는 게 틀린 거죠. 이건 다핵심 이론이고. 그렇잖아요. 위치 지대들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지대는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줄어들죠. 지대로는 이제 좀 이따 뒤에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카도에 따르면 지대가 오르면 그 미래 가격도 높아진다고 돼 있을 때 반대죠. 생산물 가격이 상승한 것이 결국 지대를 상승시키는 이유가 된다라고 설명한 거죠. 리카도는 그 얘기한 거잖아요. 영국에서 곡물법을 제정해서 곡물 수입을 금지시켰기 때문에 그 여파로 밀이 부족해지는 과정에서 비옥도가 좋은 땅만 경작해서 생산했던 게 경작 범위가 넓어지면서 무슨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비옥도의 차이에 따른 생산성의 차이에서 차익 지대가 발생한다라고 설명한 거죠. 이게 여기 이런 거예요. 미음 같은 지문은 답하고는 이 얘기 들어서 다 틀린 지문이지만 얘가 아느냐 모르냐를 갖고 답으로 유도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얘를 빼고서라도 안에서도 답은 찾을 수 있게끔 해줘요. 그래서 10번에는 답이 몇 번? 2번. 그 다음에 우리가 화포의 확률 모형을 가지고요, 간단하게 시장 점유율을 추정할 수 있죠.
그러면 시장 점유율이라는 건요, 모든 점포의 효용분에 개별 점포의 효용으로 구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거죠. 세종 안에 쇼핑센터가 3개가 있는데 얘 효용의 크기들이 각각 이렇게 돼 있어요.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 30, 50. 그러면 전체를 다 합하면 20 플러스 30 플러스 50인데, 만약에 A에 대한 효용을 구하면 20이잖아요. 그럼 다 더하면 얼마예요? 100 분의 20이면 얼마? 20%. 그렇게 구하는 논리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요 개별 점포의 효용을 구하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개별 점포의 효용을 구할 때는 여기는 거리인데요. 레일리와 다르게 이 사람은 시간과 거리는 비례한다는 관점을 인정을 한 거죠.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찰계수가 되는데, 마찰계수는 1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게. 근데 실전에서는 뭐밖에 안 줘요? 2밖에 안 줘요. 선생들은 다 쓸 수 있는데, 허퍼의 모형에 따르면 이 점포는 최대 7개까지 배열이 가능해요. 그러면 7개를 구한다는 건 어렵잖아요. 2개를 줘도 쉽지 않은 판인데. 그죠? 그리고 여기는 뭐를 줘요? 면적을. 그러면 쇼핑센터 1이 있을 때 얘는 면적이 1000이잖아요. 거리가 몇 킬로? 5의 제곱이면 얼마? 1000을 25로 나누면 40. 얘는 1000이죠. 얘가 10kg죠. 100이면 10이죠. 그러면 전체 합하면 얼마예요? 50이죠. 50분의 40이면 0.8 나오니까 80%라는 얘기죠. 5천에 80%면 4,000명이겠죠. 근데 허포의 모형은 계산 논리가 워낙 간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 주고요. 여기서 하나를 추가시켜줘요. 무슨 얘기냐면 현재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중 80%만 이용한다. 이렇게 해줘요. 문제상에서. 그러면 5천에 80%면 4,000명이 이용하는 거죠. 그럼 4,000명에 대한 몇 프로예요? 그럼 얼마? 예, 요걸 답으로 유도하는 거예요. 허포명에서 틀리게 주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워낙 간단하기 때문에, 예, 이것만 주면은 답을 쉽게 찾으니까. 예, 그 다음에 변형에 추가한 게 요거 정도예요. 그러니까 문제 읽을 때 잘 읽어야 되는데, 우리는 문제 읽으면서 여기다 체킹까지 해놔요. 몇 프로만 이용한다고? 80%만. 근데 문제를 풀었다라는 그 즐거움에 이걸 까먹어요. 그러고 그냥 또 4,000명 찍어요. 그러고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꼭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계산할 수 있으면은 뭐 좋고요. 허포 모형 정도는. 그죠? 아까 우리가 탄력성 그 정도 난이도 정도는 계산할 수 있으면 괜찮은 거고요.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12번에 보면 다음은 누구와 관련된 내용이냐고 물어봤죠. 농업 입지론 및 지대론을 설명하는데 토지의 위치적 특성을 고려한 입지지대 개념을 도입을 했고요. 토지의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위치에 따라 지대의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건 누가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읽으면서 답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대론에 가면 리카도에 무슨 지대가 있었어요? 차액지대. 티넨의 무슨 지대? 미치지대. 마르크스의 절대지대. 여기서 얘네들은 이미 박스로 나왔어요. 여기 작년에 나왔다고요. 그럼 남은 게 누구밖에 없어요? 얘 하나밖에 없는 거. 그래서 문제를 드린 거예요. 이게. 그러면 박스 안에서 나오는 내용은 가장 대표적인 애들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보면 무슨 지대라는 게 딱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답을 찍을 수 있는 수준이 되죠. 그걸 이제 확인할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인 거죠. 그죠? 여기서 얘는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성립해야 하네요. 얘는? 하죠. 얘는 제도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제도.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공산주의 사상가잖아요. 자본주의하고 공산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제도상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유재산 제도. 그러니까 여기는 토지의 소유를 인정하죠. 그러니까 개인이 토지를 소유했다는 얘기는 독점적 위치의 토지 소유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땅에
위치나 비옥도에 관계없이 무조건 지대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계지에서 지대가 성립하는 거는 무슨 지대? 절대. 그래서 제목이 절대예요, 절대. 얘는 뭐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 시장으로부터의 위치의 차이에 따라 수송비의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그 수송비의 차이가 결국 지대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말 그대로 생산성의 차이죠. 비옥도의 차이에서. 그러니까 그런 특징적인 거를 내가 알고 있는지를 또 확인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선생님이 문제를 주면 이번에는 이제 튀넨의 논리를 줬잖아요. 그럼 다음번에는 얘네들을 한 번에 오지선다로 또 줘요. 그렇죠? 문제 변형이 돼서 나올 거 아니에요. 얘 하나를 가지고 이리저리 돌아가면서 전체적인 내용이 다 정리가 되게끔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13번에 상권 및 상권 분석에 대한 내용 중에서 옳지 못한 걸 물어봤어요. 그죠? 12번은 답이 4번이고요. 13번에는 답이 5번이죠. 대도시 지역 내에서 확률적 상권 분석 모형을 제시한 사람은 허프죠. 여기 해놨잖아요. 우리가 레일리는 결정론적인 사고라고 그랬잖아요. 걔는 딱 2개의 도시만 갖고 선택해야 된다고. 그죠? 네, 있어요. 이 중심성의 크기를 판단할 때요.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냐면 전화 회선으로 구별한 거예요. 여기 있는 그 크리스탈라가 이 중심지론을 발표한 게 1930년대예요. 근데 이 전화가 발명된 게 1890년대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만 하던 게 옛날에 이거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70년대 가정에 전화 있던 집 거의 없죠. 그렇잖아요. 그때 만약에 전화 회선이 제일 많이 깔린 데가 어디겠어요? 시청을 중심으로 관공서 많이 있는데 거기에 가장 중심성이 크다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엔 그걸로 구별했다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구별 안 하지만 크리스탈라가 중심지론을 설명할 때는 그걸로. 그래서 전화 회선을 가지고 중심성의 크기를 나눈 거예요. 네. 전화 얘기는 들은 거 기억하시나요? 전화 회선 얘기한 거? 그건 기억이 안 나시나요? 자, 그리고 거기 2번에 가면 다목적 구매 여행 패턴이라고 있죠. 네, 이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여러분 저기 단지 안에도 보면은 슈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주일치 식량을 살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단지 내 슈퍼랑 가고 차 몰고 마트를 가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13번에는 답이 몇 번? 5번. 이렇게 해서 정리해 보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푸셨어요. 판매되는 매출액 있죠. 우리가 애플밤의 소비자 분포기법이라고 한번 해봤었죠. 전체 판매액의 60에서 70%를 차지하는 게 1차 상권. 그 다음에 한 20에서 30% 차지하는 게 2차 상권. 그죠?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그래서 1차, 2차, 3차 상권으로 나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지도상에다 표시한다고 그랬잖아요. 지도상에다 표시해가지고 1차 상권이 존재하는 고객들에게만 집중적인 마케팅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죠.